부모에게 버림받은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헬기를 타고 찾아온 사단장이 제 친아버지였습니다. 이등병 서지후, 지금 당장 헬기장으로 이동한다. 중대장의 목소리가 주방 전체에 울려 퍼졌습니다. 저는 손에 들고 있던 뜨거운 국자를 급하게 내려놓으며 뒤를 돌아봤습니다. 점심 준비로 바쁜 와중에 갑작스러운 호출이었습니다. 처음엔 장난인 줄 알았습니다. 부대에 갓배치된 신병 하나 보자고 사단장이 헬기를 타고 내려온다는 게 말이 됩니까? 저는 고아였습니다. 연고도 없고 찾아올 사람도 없는 조용히 군생활이나 하다 전역할 생각뿐이었습니다. 하루 세끼 식사 준비에 몰두하며 눈에 띄지 않게 지내는 게 목표였는데 갑자기 웬 사단장입니까? 뭘 멍하니 서 있어. 빨리 움직여. 중대장의 재촉에 저는 부랴부랴 앞치마를 벗어던지고 뛰기 시작했습니다.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혹시 제가 만든 음식에 문제가 있었나? 아니면 취사병으로서 뭔가 실수를 했나? 입대한 지 겨우 2달, 아직 감자 깎는 것도 서툴렀는데 벌써 문제가 생긴 걸까요? 야, 서지후. 너 정말 뭐냐? 뒤에서 따라오던 같은 기수 김성민이 물었습니다. 중대장이 급하게 우리를 불러내는 바람에 몇 명이 함께 따라 나서게 되었습니다. 다들 호기심 어린 눈으로 저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나도 몰라. 정말 모르겠어. 진심이었습니다. 저는 정말로 아무것도 몰랐습니다. 왜 사단장이 저를 찾는지,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전혀 감이 오지 않았습니다. 헬기장에 도착했을 때 저 멀리서 검은색 군용 헬기가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로터 소리가 점점 커지면서 공기 전체가 진동했습니다. 바람이 세차게 불어와 군무를 벗겨갈 듯 했습니다. 헬기는 회오리 바람을 일으키며 천천히 착륙했습니다. 모래와 먼지가 사방으로 날리면서 시야가 흐려졌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단정한 군복 차림의 한 남자가 내렸습니다. 그의 얼굴을 보는 순간 저는 온몸이 굳어버렸습니다. 세상이 정지한 것 같았습니다. 심장이 멈춘 듯 고요해졌다가 갑자기 미친 듯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머릿속이 하얘지면서 아무 생각도 할 수 없었습니다. 오랫동안 잊으려 했던 얼굴이 그대로 군복을 입은 채 하늘에서 내려오고 있었습니다. 그는 제가 마지막으로 본 지 벌써 오래된 그 사람이었습니다. 저에게 곧 돌아온다는 말만 남기고 사라졌던, 그리고 저는 그날 이후 세상에 혼자 남겨진 줄 알았던 사람. 그런데 지금 이등병이 된 제 앞에 사단장 계급장을 달고 나타났습니다. 경례를 해야 했습니다. 인사를 드려야 했습니다. 하지만 제 몸은 전혀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다리에 힘이 빠져 주저앉을 것 같았고 입술만 바르르 떨렸습니다. 한참을 그렇게 서 있다가 중대장님이 제 옆구리를 살짝 찔렀습니다. 그제야 저는 정신을 차리고 갈라진 목소리로 외쳤습니다. 이등병 서지후, 인사드립니다. 경례를 올렸지만 제 손은 여전히 미세하게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목소리도 제대로 나오지 않아 마지막 부분이 거의 들리지 않을 정도였습니다. 사단장. 아니, 그 남자는 천천히 제게 다가왔습니다. 가까워질수록 기억 속 얼굴과 현재의 모습이 겹쳐졌습니다. 예전보다 머리에 흰털이 많이 섞였고 눈가에 깊은 주름이 생겼지만 그 눈빛만큼은 여전히 똑같았습니다. 지후야, 잘 지냈냐? 그 목소리를 듣는 순간 가슴 깊은 곳에서 뭔가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오래전부터 듣고 싶었으면서도 동시에 듣기 싫었던 그 음성. 세월이 지났지만 전혀 변하지 않은 따뜻함이 있었습니다. 이등병 서지후, 인사드립니다. 겨우 그 말만 할 수 있었습니다. 형식적인 군인의 자세로 대답했지만
마음속에서는 굳게 닫혀있던 기억들이 하나둘씩 터져 나오고 있었습니다. 주변 간부들이 우리를 의아한 눈으로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사단장이 신병 하나에게 이렇게 친근하게 말을 거는 게 평범한 일은 아니었으니까요. 중대장님은 당황한 표정으로 우리 사이의 분위기를 살피고 있었고, 다른 병사들은 서로 눈빛을 주고받으며 수군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연회장으로 가자. 얘기할 게 많다. 사단장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저는 아무 말 없이 그의 뒤를 따랐습니다. 사람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이등병 하나가 사단장과 함께 걸어가는 모습은 분명 이상하게 보였을 것입니다. 하지만 저는 그 어떤 시선도 느낄 수 없었습니다. 온 신경이 앞서 걸어가는 그 남자의 뒷모습에 쏠려 있었습니다. 수많은 밤을 그리워했던, 그리고 동시에 원망했던 그 뒷모습에 연회장까지 가는 동안 저는 계속 생각했습니다. 왜 지금에서야 나타난 건지, 왜 하필 제가 군대에 들어온 지금 이 순간에야 제 앞에 서는 건지, 그리고 무엇보다 이제 와서 뭘 어떻게 하자는 건지. 연회장은 예상보다 조용했습니다. 간부들 몇 명만 대기하고 있었고 안쪽 작은 방으로 안내되었습니다. 문이 닫히자 그가 깊은 숨을 내쉬며 돌아봤습니다. 군복을 입고 있었지만 그 순간만큼은 사단장이 아닌 그냥 한 남자, 한 아버지의 얼굴이었습니다. 내가 왜 이렇게 늦게 왔는지 말해야겠지. 저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그날 저는 처음으로 아버지의 진짜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보다 더 충격적인 건 그가 처음으로 제게 건넨 단 한마디였습니다. 지후야, 미안하다. 늦게 와서 정말 미안하다. 그날 이후 저는 제 인생을 다시 쓰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이야기의 처음부터 끝까지 말씀드리려 합니다. 연회장으로 향하는 발걸음은 무거웠습니다. 사람들의 시선을 받으며 아버지를 따라 걸어가는 동안 머릿속은 온통 혼란스러웠습니다. 연회장 안은 생각보다 단출했습니다. 간부들이 문 밖에서 대기하고 있었고 안쪽 작은 방에는 저희 둘만 남겨졌습니다. 문이 닫히는 소리와 함께 어색한 정적이 흘렀습니다. 아버지는 군모를 벗어 탁자 위에 올려놓고 의자에 앉았습니다. 사단장의 위엄은 사라지고 그냥 피곤해 보이는 중년 남자의 모습이었습니다. 저는 조심스럽게 맞은편에 앉았지만 등을 기대지는 못했습니다. 아버지가 앞에 앉으라고 했습니다. 저 역시 뭐라고 대답해야 할지 몰라 그냥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한참 동안 아무도 말을 꺼내지 못했습니다. 밖에서 간부들이 움직이는 소리만 들렸습니다. 아버지가 말을 시작했다가 멈춘 뒤 매월 전입자 명단을 확인한다고 했습니다. 전국 모든 부대의 명단을 말입니다. 왜냐고 제가 물었을 때 저를 찾기 위해서라는 대답이 돌아왔습니다. 아버지가 저를 찾고 있었다는 사실에 할 말을 잃었습니다. 지난달 명단에서 제 이름을 봤을 때 처음엔 동명이인인 줄 알았는데 생년월일까지 맞더라는 설명이 이어졌습니다. 그래서 오늘 온 거라고 했습니다. 제가 그동안 뭘 하고 계셨냐고 물었을 때 아버지는 계속 군대였다고 짧게 답했습니다. 저는 아르바이트 여러 개 하다가 군대에 왔다고 했고 대학은 돈이 없어서 못 갔다고 덧붙였습니다. 그 말에 아버지가 움찔했습니다. 제가 왜 대학에 가지 못했는지 짐작했을 테니까요. 왜 그때 가신 겁니까? 결국 제가 먼저 핵심을 찔렀습니다. 더 이상 돌려 말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아버지는 갑작스럽게 이라크 파병 명령이 떨어졌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라크 자이툰 부대 파병이었고 그것도 극비 임무여서 언제 끝날지도 모르고 연락도 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고 했습니다. 주머니에서 낡은 사진을 꺼내 보여줬습니다.
제가 어릴 때 찍은 가족 사진이었습니다. 어머니한테 몇 달만 기다리라고 했는데 결국 3년이 걸렸다고 털어놨습니다. 몇 달이 아니었습니다. 그 3년 동안 연락 한 번도 못 하셨습니까? 내가 연락을 못했다. 정말 잘못했어. 아버지의 목소리에 후회가 묻어 있었습니다. 작전의 성격상 어쩔 수 없었다는 변명 대신 솔직하게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엄마가 떠났고 나고 제가 말했을 때 아버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돌아와 보니 이미 어머니는 저에게 편지 한 장만 남기고 다른 남자와 함께 사라진 후였다고 했습니다. 어머니는 워낙 혼자 있는 걸 외로워하는 성격이었는데 아버지의 긴 부재를 견디지 못하고 결국 다른 남자를 따라가 버렸다는 것입니다. 나중에 이혼 조정 신청서가 법원에서 날아왔다고 덧붙였습니다. 저는 그 후 혼자서 월세를 감당할 수 없어 집에서 쫓겨나 고시원으로 이사할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었습니다. 아버지는 그때부터 저를 찾기 시작했다고 했습니다. 사설 탐정도 쓰고 모든 방법을 동원해서 말입니다. 하지만 결국 찾지 못했다면서 너무 늦었다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2007년 복귀했을 때는 저는 이미 2005년부터 주소 불명 상태로 살고 있었다고 했습니다. 그때는 지금처럼 전산 시스템도 발달하지 않았고 가출 청소년을 추적하기도 어려운 시대였다고 설명했습니다. 게다가 군인 신분으로는 개인적인 수사에도 한계가 있었다고 덧붙였습니다. 10년입니다, 아버지. 10년.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동안 꾹꾹 눌러담았던 감정들이 터져나오기 시작했습니다. 10여 년 동안 저 혼자 살았습니다. 중학생 때부터 새벽 배송하고 편의점 알바하고 주말엔 전단지 돌리고 아버지가 모르고 있었다고 정말 몰랐다고 했지만 몰랐다고 해서 없던 일이 되냐고 제가 반박했습니다. 아버지는 그 시간에 진급도 하시고 사단장까지 되셨다고 말하자 아버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저는 매일 밤 아버지가 돌아오실까 아니면 이미 잊으신 걸까 새로운 가족이 있는 건 아닐까 생각했다고 털어놨습니다. 말하다 보니 목이 메어왔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아버지는 재혼하셨습니까?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가장 듣기 싫으면서도 가장 궁금했던 질문이었습니다. 아니다. 아버지가 단호하게 답했습니다. 다른 자식은 없으신가요? 너 하나뿐이야. 그 말에 가슴이 복잡해졌습니다. 다행스러우면서도 동시에 더 무거운 책임감이 느껴졌습니다. 아버지가 지갑에서 낡은 사진 한 장을 꺼냈습니다. 제가 어릴 때 찍은 가족 사진이었습니다. 그리고 옆에 놓여있던 작은 보자기를 풀기 시작했습니다. 이것들은 너에 대한 일기야. 내가 태어났을 때부터 지금까지 너를 그리워하는 마음을 적어뒀어. 보자기 안에서 여러 권의 낡은 다이어리가 나왔습니다. 해마다 한 권씩 쓴 것 같았고 모두 세월의 흔적으로 표지가 발해 있었습니다. 매일 썼다고 했습니다. 저에 대한 생각, 저를 그리워하는 마음, 매년 제 생일에는 케이크 사서 혼자 촛불 끄는 얘기도 적혀 있다고 했습니다. 그럼 뭐 어쩌라고 하십니까? 일기 쓰셨다고 해서 제가 혼자 버틴 시간이 없어집니까? 그런 게 아니라고 아버지가 말했지만 그럼 뭐냐고 제가 다시 물었습니다. 그냥 저를 잊은 적이 없다는 걸 말하고 싶었다고 했습니다. 한참 동안 아무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손으로 얼굴을 가렸습니다. 울고 싶지 않았는데 눈물이 나올 것 같았습니다. 지금 와서 뭘 어떻게 하자는 겁니까? 아버지도 모르겠다고 솔직하게 답했습니다. 그냥 다시 시작할 수 있을까 해서라고 아버지로서 늦었지만 말입니다. 쉽지 않을 겁니다. 시간이 많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아버지가 얼마든지 기다리겠다고 했습니다.
저는 지금은 여기가 군대고 아버지는 사단장이라는 점을 상기시켰습니다. 그것도 맞다면서 아버지가 쓸쓸하게 웃었습니다. 그럼 일단 군 생활 잘 마치고 전역하고 나서 다시 얘기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연회장을 나서면서 아버지가 사단장인 것 때문에 부담스러우면 어쩌냐고 걱정했지만 괜찮다고 했습니다. 그냥 모르는 사이로 지내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래도 혹시 뭔가 필요한 게 있으면 말하라고 했지만 없다고 냉정하게 대답했습니다. 그날 밤 침상에 누워서 생각해 봤습니다. 아버지도 나름의 사정이 있었구나.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제가 겪은 고통이 사라지는 건 아니었습니다. 용서할 수 있을까? 다시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을까? 아직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적어도 이제는 그 이유를 알게 되었으니까요. 그것만으로도 오늘은 충분했습니다. 3. 연회장에서 나온 지 일주일 정도가 지났을 때 뭔가 이상하다는 걸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기분 탓인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간부들의 태도가 미묘하게 달라지고 있었습니다. 평소 같으면 까칠하게 굴던 부사관님이 서지후 몸은 괜찮나? 라고 물어보기 시작했습니다. 작은 실수들도 이번만이라며 넘어가 주었습니다. 뭔가 이상하지 않아? 동기 김민수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너만 유독 봐주는 것 같은데. 며칠 더 지나자 동기들 사이에서 수군거림이 시작되었습니다. 지우 집안이 뭔가 대단한 건 아닐까? 그날 사단장이랑 뭔 얘기했길래. 사실 저도 왜 이런 일이 생기는지 정확히는 몰랐습니다. 아버지가 직접 무언가를 지시하신 건지 아니면 간부들이 알아서 눈치를 보는 건지 확실하지 않았습니다. 가장 당황스러웠던 건 일주일 후 있었던 일이었습니다. 서지후 이병, 오늘 청소 작업에서 빠져도 될 것 같아. 중대장님이 갑자기 말씀하셨습니다. 네, 괜찮습니다. 할 수 있어요. 아니야, 다른 애들이 할 테니까 넌 쉬어. 이런 식으로 몇 번 더 특별 대우를 받게 되자 동기들의 시선이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야, 지우야. 최성우가 저녁 시간에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너 혹시 사단장님이랑 어떤 관계야? 아니면 내 집이 뭔가? 잘 모르겠어요. 거짓말이었지만 다른 말을 할 수도 없었습니다. 점점 더 많은 추측들이 나돌기 시작했습니다. 어떤 동기는 제가 국회의원 아들이라고 했고, 어떤 동기는 재벌집 아들이라고 했습니다. 며칠이 더 지나자 동기들의 태도도 미묘하게 변했습니다. 처음엔 부러워하는 눈빛이었는데 점점 거리감을 두기 시작했습니다. 지우는 좋겠다. 힘든 일 안 해도 되고. 한민기가 투덜거렸습니다. 저는 이런 상황이 너무 부담스러웠습니다. 그냥 다른 병사들과 똑같이 군 생활하고 싶었는데 이상한 관심의 중심에 서게 된 기분이었습니다. 그날 밤 침상에서 생각했습니다. 분명히 아버지와 모르는 사이로 지내자고 약속했는데 현실은 전혀 그렇지 않았습니다. 아버지가 직접 뭔가를 지시하신 건지 아니면 간부들이 알아서 눈치를 보고 있는 건지는 모르겠지만 결과적으로는 똑같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복도에서 아버지와 마주쳤습니다. 짧은 순간이었지만 아버지의 눈에서 걱정스러운 기색을 읽을 수 있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숙여 인사했고 아버지도 가볍게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그때 확신했습니다. 이대로는 안 되겠다고. 2주가 지나자 소문은 부대 전체로 퍼져나갔습니다. 서지후 이병은 뭔가 특별하다는 이야기가 돌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점점 더 위축되어 갔습니다. 이런 관심도 싫었고 이런 대우도 부담스러웠습니다. 그날 저녁 저는 결심했습니다. 아버지를 다시 만나서 이야기해야겠다고, 이 상황을 정리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애매한 상황을 정리하기 위해 아버지께
면담을 요청하기로 결심했습니다. 하지만 이병이 사단장과 개인 면담을 신청한다는 건 군대에서는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복잡한 절차와 여러 단계를 거쳐야 했죠. 먼저 분대장에게 상황을 설명했고, 분대장은 소대장에게, 소대장은 중대장에게 전달하는 식으로 올라갔습니다. 중대장님은 상당히 당황스러워 하셨지만, 개인적으로 중요한 상담이 필요하다는 제 말에 결국 윗선에 보고해 주셨습니다. 아마 모든 간부들이 사단장님과 저 사이에 뭔가 특별한 관계가 있다는 걸 짐작하고 있었을 겁니다. 3일이 지나서야 답변이 왔습니다. 사단장실로 오라는 것이었습니다. 그 3일 동안 밤잠을 제대로 이루지 못했습니다. 무슨 말을 해야 할지, 어떤 결과가 나올지 계속 고민했습니다. 사단장실 앞에 섰을 때 다리가 떨렸습니다. 노크를 하고 들어가니 아버지가 서류를 보고 계셨습니다. 잠시 서류에서 눈을 떼고 저를 바라보시는 아버지의 표정은 복잡해 보였습니다. 연회장에서와는 달리 이곳은 완전히 사단장의 공간이었습니다. 의자에 앉으면서도 입이 잘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결국 핵심부터 말씀드렸습니다. 사단장님, 요즘 부대 분위기가 이상합니다. 간부들이 갑자기 저에게만 친절해졌고 특별 대우를 받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동기들 사이에서도 온갖 추측이 나돌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모르는 사이로 지내자고 하셨는데 현실은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아버지가 깊은 한숨을 쉬셨습니다. 직접적으로 무언가를 지시한 적은 없다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연회장에서 나올 때 많은 간부들이 봤고 제가 아들이라는 걸 완전히 숨기는 것도 한계가 있었다고 인정하셨습니다. 간부들이 알아서 눈치를 보고 있는 것 같다. 그 말을 들으니 이해가 됐습니다. 아버지가 직접 지시하지 않아도 간부들 입장에서는 사단장의 아들을 함부로 대할 수 없었겠죠. 그럼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아버지가 되물으실 때 저는 며칠간 고민했던 결론을 말씀드렸습니다. 차라리 공개적으로 말씀하시는 게 어떨까요? 아버지가 깜짝 놀라셨습니다. 이미 소문은 나고 있습니다. 부정확한 추측들이 더 퍼지기 전에 차라리 사실을 명확히 하시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저도 이런 제안을 할 줄 몰랐습니다. 하지만 지금의 애매한 상황이 계속되는 것보다는 확실히 정리하는 게 모든 면에서 나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아버지가 한참 동안 고민하셨습니다. 책상 위에 서류를 만지작거리시면서 무언가 깊이 생각하고 계셨습니다. 그럼 간부 회의에서 공식적으로 발표하겠다. 서지우 이병은 내 아들이지만 군대에서는 다른 병사들과 똑같이 대우하라고. 하지만 조건이 있었습니다. 전역할 때까지는 완전히 남남이다. 사단장과 이병의 관계로만 지내자. 오늘이 마지막 개인 대화다. 그 말에 가슴이 복잡해졌습니다. 한편으로는 안도감이 들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아버지와의 관계를 공식적으로 차단한다는 게 씁쓸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가 잠시 망설이시더니 조심스럽게 말씀하셨습니다. 정말 힘들거나 문제가 생기면 직접적으로는 도와줄 수 없지만 다른 방법을 찾아보겠다. 괜찮습니다. 이제 방향이 정해졌으니까요. 아버지가 쓸쓸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아마 아버지도 복잡한 심정이셨을 겁니다. 이제 막 찾은 아들과 다시 거리를 두어야 한다는 게 쉬운 일은 아니셨겠죠. 사단장실을 나서면서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습니다. 드디어 애매한 상황이 정리될 거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조회 시간, 중대장님이 발표했습니다. 서지우 이병에 관해서 사단장님께서 공지사항이 있다. 서지우 이병은 사단장님의 아들이다. 순간 부대가 조용해졌습니다. 모든 병사들이 저를 쳐다봤습니다.
하지만 군대에서는 다른 병사들과 완전히 똑같이 대우하라는 지시가 내려왔다. 특별 대우도 없고 불이익도 없다. 이 점 명심하기 바란다. 조회가 끝나고 동기들이 몰려왔습니다. 다행히 동기들의 반응은 생각보다 좋았습니다. 오히려 궁금했던 게 해결되어서 시원하다는 반응이었죠. 김민수가 제일 먼저 물었습니다. 그럼 이제 정말 똑같이 대우받는 거야? 그렇게 하기로 했어. 박상우는 오히려 좋은 것 같다고 했습니다. 이제 더 이상 이상한 소문도 안 돌고 우리도 궁금해하지 않아도 된다면서요. 다른 동기들도 비슷한 반응이었습니다. 사실 그들도 어정쩡한 상황이 불편했던 것 같았습니다. 정말로 그랬습니다. 공개된 후 오히려 분위기가 자연스러워졌습니다. 그날부터 간부들도 저를 다른 병사들과 똑같이 대했습니다. 특별히 친절하지도 차별하지도 않았습니다. 무엇보다 제가 마음이 편해졌습니다. 더 이상 어정쩡한 대우를 받지 않아도 되고 동기들에게 거짓말하지 않아도 되었습니다. 하지만 복도에서 아버지와 마주칠 때마다 묘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서로 인사만 주고받을 뿐 더 이상 개인적인 대화는 없었습니다. 그게 맞는 일이라는 걸 알면서도 가끔은 아쉬웠습니다. 이제 정말로 새로운 국면이 시작되었습니다. 사단장의 아들이 아닌 그냥 서지후 이병으로서 말입니다. 공개 발표 이후 한 달이 지나자 모든 게 정말로 평범해졌습니다. 제가 입대 3개월 차에 일병으로 진급하는 시점에 맞춰 아버지가 다른 사단으로 정근 발령을 받으셨습니다. 아버지는 공정성을 위한 조치라고 하셨지만 저를 배려하신 것 같았습니다. 이제 정말로 같은 부대에 있을 때의 어색함이나 부담감 없이 평범한 군 생활이 가능해졌습니다. 처음에는 사단장의 아들이라는 사실 때문에 주변에서 신기하게 바라보는 시선들이 있었지만 아버지가 떠나신 후에는 금세 일상에 묻혀버렸습니다. 간부들도 저를 완전히 다른 병사들과 똑같이 대했습니다. 오히려 더 엄격하게 대하는 것 같기도 했습니다. 서지후, 설거지 제대로 안 했잖아. 취사반 부사관님이 소리쳤습니다. 예전에 특별 대우를 받던 때가 무색할 정도로 까칠하셨습니다. 아마 역차별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생각에 더 신경 쓰시는 것 같았습니다. 동기들과의 관계도 완전히 정상화되었습니다. 지우야, 오늘 내가 화장실 청소 차례야. 알겠어. 더 이상 특별한 시선도 없고 이상한 소문도 없었습니다. 그냥 평범한 이병 서지우였습니다. 하지만 가끔 아버지 생각이 날 때면 여전히 묘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다른 사단에 계시지만 여전히 같은 군인이라는 생각에 왠지 모르게 연결되어 있다는 느낌이었습니다. 아버지가 떠나신 후 2달이 더 지나면서 저도 군 생활에 완전히 적응했습니다. 취사병 일도 익숙해졌고 동기들과도 가까워졌습니다. 특히 김민수와는 정말 친한 사이가 되었습니다. 지후야, 너 전역하면 뭐 할 거야? 어느 날 저녁 김민수가 물었습니다. 글쎄, 아직 잘 모르겠어. 대학을 가야 할지. 사단장 아들인데 대학 못 갈 이유가 있어? 사실 이런 질문을 받을 때마다 복잡한 심정이었습니다. 겉으로는 사단장의 아들이지만 실제로는 10여 년간 혼자 살아온 사람이었으니까요. 돈 문제도 있고 나이도 있고 그래도 기회는 있잖아. 김민수의 말이 맞았습니다. 아버지와의 관계가 공개된 이상 앞으로의 선택지는 분명 달라질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아직은 생각하기 싫었습니다. 저녁까지는 그냥 평범한 군인으로 지내고 싶었습니다. 어느 날 중대장님이 저를 부르셨습니다. 서지후, 부대 홍보 영상 촬영하는데 참여해 볼 생각 없나? 네. 예전 사단장님 아들이었으니까 아직 화제성도 있을 것 같고 저는 정중히 거절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냥 평범하게 군 생활하고 싶습니다. 중대장님은 아쉬워하셨지만 더 이상 강요하지는 않으셨습니다. 이런 일들이 몇 번 더 있었습니다. 부대 행사에 참여해달라거나 언론 인터뷰를 해달라는 요청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모두 거절했습니다. 예전 사단장의 아들이라는 이유로 특별한 대우를 받고 싶지 않았습니다. 입대한 지 6개월이 되었을 때 처음으로 휴가를 나갔습니다. 집이라고 할 만한 곳이 없었기 때문에 고시원으로 돌아갔습니다. 2박 3일의 짧은 휴가였지만 오랜만에 혼자만의 시간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고시원에 앉아서 지난 6개월을 돌아봤습니다. 아버지를 만나고 진실을 알게 되고 관계를 정리하고 참 많은 일이 있었습니다. 휴대폰을 켜니 미사용 문자가 몇 개 있었습니다. 대부분 스팸이었지만 하나는 달랐습니다. 발신자가 아버지였습니다. 언제 저장한 건지 기억이 안 났습니다. 아마 예전에 어머니가 저장해 둔 게 아닐까 싶었습니다. 문자 내용은 간단했습니다. 휴가 잘 보내라. 몸 조심하고. 휴가 일정까지 알고 계신다는 게 놀라웠습니다. 아마 정근 가시기 전에 제 일정을 미리 확인해 두셨던 것 같았습니다. 단 한 줄이었지만 왠지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답장을 보낼까 하다가 그만두었습니다. 전역할 때까지는 사단장과 이병의 관계로만 지내기로 약속했으니까요. 휴가를 마치고 부대로 돌아가는 길에 문득 앞으로의 일들이 궁금해졌습니다. 전역 후에는 정말로 아버지와 다시 대화할 수 있을까? 그때 가서는 뭘 말해야 할까? 하지만 그것도 아직은 먼 일이었습니다. 지금은 그냥 평범한 일병 서지우로 남은 12개월을 보내는 것만 생각하기로 했습니다. 부대로 돌아가는 버스 안에서 저는 처음으로 마음이 평온해짐을 느꼈습니다. 더 이상 혼자가 아니라는 것, 그리고 언젠가는 정말로 아버지와 대화할 수 있을 거라는 희망 때문이었습니다. 18개월이 생각보다 빨리 지나갔습니다. 마지막 몇 개월은 정말 평범한 군 생활이었습니다. 상병이 되고 병장이 되고 후임들을 가르치고 그냥 평범한 군인의 일상이었죠. 전역 한 달 전 중대장님이 저를 부르셨습니다. 전역 후 계획을 물어보시면서 한 회사의 인사 담당자와 연결해 주겠다고 하셨습니다. 아버지와 관련된 건 아니고 순전히 제 군 생활을 보고 추천해 주시는 거라고 하셨습니다. 사실 막막했습니다. 전역 후 뭘 해야 할지, 어디서 살아야 할지 아직 아무것도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그동안 아버지와는 몇 번의 문자만 주고받았을 뿐이었습니다. 생일 축하 메시지, 명절 인사, 그 정도였죠. 저녁 일주일 전 아버지에게서 문자가 왔습니다. 저녁 축하한다. 시간 되면 만나자. 18개월 만에 처음으로 만나자는 제안이었습니다. 망설였지만 답장을 보냈습니다. 네, 시간 되실 때 연락 주세요. 저녁식 당일 동기들과 작별 인사를 나눴습니다. 18개월 동안 함께 지낸 동기들과 헤어지는 건 생각보다 서운했습니다. 김민수는 제일 아쉬워하면서 연락하자고 했습니다. 부대 정문을 나서는 순간 묘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이제 정말 자유의 몸이지만 동시에 앞으로 뭘 해야 할지 막막했습니다. 고시원으로 돌아간 지 일주일 후 아버지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18개월 만에 처음 듣는 아버지의 목소리였습니다. 지우야, 나다. 오늘 저녁 식사 어떠냐? 약속 장소는 작은 한식당이었습니다. 사람들의 시선을 피할 수 있는 조용한 곳이었습니다. 18개월 만에 다시 마주 앉은 아버지는 많이 변해 보이셨습니다. 머리가 더 휘어지셨고 주름도 깊어지신 것 같았습니다. 저녁 축하한다. 18개월 동안 고생했어. 어색했지만 예전처럼 부담스럽지는 않았습니다.
아버지가 앞으로의 계획을 물어보셨습니다. 일단 일자리부터 구해야 할 것 같다고 대답했을 때 아버지가 조심스럽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도와주고 싶다. 지금까지 못해준 게 너무 많아서 대학 등록금이나 생활비 정도는 도와주고 싶다고 하셨습니다. 저는 한참 생각했습니다. 18개월 전이었다면 당장 거절했을 겁니다. 하지만 지금은 달랐습니다. 조건이 있어요. 빚이라고 생각하겠습니다. 나중에 갚을 수 있을 때 다 갚겠어요. 아버지는 그럴 필요 없다고 하셨지만 제가 받아들일 수 있는 방법이 그것뿐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가요. 18년이 하루아침에 회복될 순 없으니까. 아버지가 쓸쓸하게 웃으시며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그날 밤 고시원으로 돌아가면서 생각했습니다. 이제 정말로 새로운 시작인 것 같다고. 그 후 몇 달은 현실과 마주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일단 생계를 위해 편의점 야간 알바를 시작했습니다. 낮에는 검정고시 공부를 했습니다. 고등학교를 제대로 마치지 못했기 때문에 대학을 가려면 먼저 검정고시부터 합격해야 했습니다. 아버지와는 한 달에 한 번씩 만나기로 했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조금씩 대화가 늘어갔습니다. 서로의 지난 시간들을 조금씩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아버지는 제가 13살부터 혼자 살았던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많이 괴로워하셨습니다. 저도 아버지가 이라크에서 어떻게 지내셨는지, 돌아와서 저를 찾느라 얼마나 힘드셨는지 알게 되었습니다. 8개월 후 검정고시에 합격했습니다. 아버지에게 문자로 알려드렸더니 축하한다. 자랑스럽다는 답장이 왔습니다. 그 다음에 성인 학습자 전형으로 대학에 지원했습니다. 27세의 나이로 대학에 입학하게 되었습니다. 아버지는 입학식에 오시겠다고 하셨지만 저는 혼자 가겠다고 했습니다. 아직은 제가 혼자 해보고 싶어요. 입학식 날 캠퍼스를 걸으면서 생각했습니다. 정말 긴 여행이었습니다. 13살에 혼자가 되어서 27살에 새로운 시작을 하기까지. 하지만 이제는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가끔 만나는 아버지, 군대에서 만난 친구들, 그리고 앞으로 만날 새로운 사람들. 대학 1년차가 끝날 무렵 아버지와의 관계도 많이 자연스러워졌습니다. 완전히 예전으로 돌아갈 수는 없었습니다. 하지만 조금씩 천천히 새로운 관계를 만들어가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아버지가 조심스럽게 물어보셨습니다. 지후야, 이제 좀 괜찮아? 네, 많이 좋아졌어요. 그날 저녁 아버지에게서 문자가 왔습니다. 고마워. 그리고 사랑한다, 지후야. 처음으로 받은 아버지의 사랑한다는 말이었습니다. 저도 답장을 보냈습니다. 저도 사랑해요, 아버지. 완벽하지는 않았지만 충분했습니다. 창밖으로 봄이 오고 있었습니다. 새로운 계절, 새로운 시작. 이제 정말로 시작이었습니다.